본격적인 여름의 기운이 들이오는 이맘때. 이글거리는 도심의 아스팔트와 에어컨 냉기 가득한 실내에서 벗어나 짙은 녹음이 드리운 숲을 걷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푸릇한 여름 잎사귀가 만들어준 그늘을 따라 풀잎 향기 한 모금 깊게 들이쉬며 쉬어갈 수 있는 숲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선 정갈하고 고즈넉한 사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의 말사인 울산 동대산 신흥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울산 동대산 신흥사에 와 있는데요. 신흥사는 오랜 역사를 품은 호국 도량입니다. 이 사찰의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400살 된 회화나무만 보더라도 이 신흥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1646년 신흥사 중창 때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400살 된 회화나무가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줍니다. 회화나무는 조선시대 장원급제를 한 사람에게 임금이 머리에 씌워주던 어사화로 조금 더 익숙할 텐데요. 오랜 시간 신흥사를 지키고 있는 이 회화나무의 소원을 빌면 행복, 승진, 성공, 합격 등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불자들의 소원 성취뿐 아니라 주변 공기를 맑게 해 건강까지 도모해주는 고마운 나무라고 하는데요. 듬직한 회화나무를 지나면 드디어 동대산의 기운을 가득 품은 울산의 호국사찰 신흥사 전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신흥사.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주지 인경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울산 동대산 신흥사 호국사찰이면서 또 보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님, 이 신흥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승병을 일으킨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신흥사는 창건연대가 635년에 창건됐고요. 창건하신 분은 명랑국사라는 분이 창건을 하셨습니다. 이 명랑국사는 아마 국사책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668년에 문두루 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던 이력이 있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그 스님께서 635년에 이 절을 창건하시고 그로부터 지금 1389년째 되는 해가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신흥사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울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박봉수라고 하는 의병장이 18명의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수많은 1000여 명 정도의 의병들을 봉기를 합니다. 그때 신흥사에 계시던 지운 스님이라는 주지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께서 승병 100여 명 정도를 훈련을 시키셔서 동양미 300석을 싣고 그 박봉수 의병장을 필두로 하는 의병군의 승병으로서 함께 가담을 해서 왜군을 격퇴하기도 했던 아주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사찰이네요, 스님. 네. 그럼 이제 제가 보물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대웅전에 보물이 모셔져 있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과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스님들.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찰 신흥사. 아픈 역사 속에서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사찰을 지켜내기 위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분들이 있기에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호국 정신과 빛나는 문화유산이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스님 지금 대웅전 안 저희 뒤 이렇게 모셔져 있는 석조 아미타 열애 좌상이 최근 보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담고 계신 부처님인지 궁금합니다. 네, 부처님 상호를 보면 굉장히 후덕하신 모습을 뵐 수가 있는데요. 이 부처님께서는
1649년에 조성된 부처님이라고 이제 최근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부처님 복장 유물을 이제 살펴보던 중에 그 연기문이 나오게 됐는데요. 1646년에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이 신흥사는 굉장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병마절도사를 지냈던 이급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곳을 다시 중창을 하게 되는데요. 1646년에 중창을 하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649년에 비로소 부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영색이라고 하는 스님이 직접 조각을 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을 오천읍에서 조각을 하고 배로 싣고 와서 이곳 신흥사 도량까지 모셔와서 현재 있는 이 대웅전 법당에 모셔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연기들이 잘 이제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본물로서 지정되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이제 임진왜란 후기 때문에 민중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달래고 또 지역의 어떤 호국 사찰로서 자림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을 모시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들어오면서 살펴봤는데 부처님의 손 모양이 좀 독특한 것 같아서 네. 스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스님. 네, 불교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부처님 손 모양이 항마촉진이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한 손을 내리는 모양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처님께서도 보면 한 손을 이렇게 무릎을 덮고 있는 항마촉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지와 약지를 말아서 무릎 위에 얹어 있는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다가 2021년에 복장 유물을 조사하면서 이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손 모양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경주의 납석이라는 돌이 좀 무른 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손 모양을 아미타 부처님처럼 올리게 되면 조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는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몸에 붙인 모양으로 조성하지 않는 추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다행히 2021년에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도 석조 아미타 열애 좌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에 맞게 조성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이 신흥사만의 독특한 부처님을 모시게 된 계기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스님. 됐습니다. 네네. 임진왜란 이후 모든 것이 황폐해졌던 그때 신흥사에 모셔진 석조 아미타 열애좌상. 지쳐있던 민심이 기대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도록 지켜주셨을 텐데요. 중생 모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과 인자한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오니 스님께서는 신흥사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각이 있다며 이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신흥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인 응진전입니다. 안내에는 이곳이 본래 대웅전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판에는 또 응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곳이 응진전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본래는 1646년에 병마절도사인 이급이라고 하는 분이 이 도량을 중창할 때 대웅전을 지었던 자리에 있던 전각이었습니다. 그 전각을 1998년에 현재 울산 백양사에 주지를 하시는 산홍 스님께서 그때 이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이름을 응진전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그 옆에 부기로 구대웅전, 다시 말해서 옛 대웅전 법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이 응진전이 이 신흥사의 본래 법당으로 기능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아미타 열애 좌상 또한 이 건물 안에 모셔졌던 부처님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조 아미타 열애좌상은 새로운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응진전에도 또 꼭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죠, 스님? 네, 이 응진전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울산시 문화재 자료 제9호로 보호받고 있는 응진전. 응진과 나한은 같은 말로 나한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응진전 안에서 만난 보물은 기대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조금 전에 궁금해하셨던 문화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라고 하시면? 바로 천장을 바라보시면 네. 우리가 이걸 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반자는 이제 한옥 건물의 내부에 천장을 덮는 부재를 말합니다. 이 반자는 천장을 덮기도 하겠지만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흙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또 미적인 어떤 가치도 담고 있는데요. 그 법당 내부를 아주 장엄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반자 격자마다 연화 무늬를 비롯해서 갖가지 이제 문양들이 그려져 있고, 또한 반자 자체에도 아주 다채로운 색깔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자들은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어떤 미술사적 가치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각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이 법당은 모든 중생들을 싣고 가는 반야의 배다라고 해서 반야 용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당 내부에는 용의 그림이나 아니면 용의 조각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 신흥사 옛 대웅전 법당인 이 응진전에는 용 모양이 반자 위에 아주 호기 있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용은 보통 왕을 상징하거나 또는 황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갈퀴나 또는 발톱의 숫자에 따라서 황제 또는 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 용이 왕을 상징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도사에도 왕을 상징하는 용이 그려져 있고, 이곳 응진전에도 왕을 상징하는 이 용이 그려졌던 측면은 왕실의 어떤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인연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응진전의 단청 반자를 통해서 네. 또 이 과거를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네요. 네, 여기에는 시간이 녹아서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법당은 모든 중생을 싣고 가는 배다. 어쩐지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응진전의 단청반자는 갖가지 문양과 채색을 통해 신흥사를 찾은 불자들에게 지나온 시간 속의 이야기를 속닥속닥 전하는 듯 했습니다. 호국사찰 신흥사의 대웅전과 응진전 아래는 신성루가 있는데요. 최초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네, 스님, 대웅전을 마주보고 있는 이 정각은 어떤 곳인가요? 네, 보통 사찰에서 대웅전을 마주보고 있는 전각은 그 대웅전의 기능을 이제 대신하는, 또는 대웅전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 전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신성루 또한 대웅전의 법회를 볼 때에 그때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앉아서 법회에 동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서 이곳 신흥사는 호국도량이다 보니까 이 신성루가 위치한 곳은 도량 가운데서도 가장 바깥쪽에 저 동쪽이 내다보이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당, 대웅전 법당을 보조하는 기능 외에도 과거에 호국 승군 훈련장으로 사용됐을 때에는 지휘소 내지는 관측소로서도 활용됐던 곳이 바로 이곳 신성루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 예, 좀 높은 루라고 곳에서. 하면 맞습니다. 루는 사면이 다 뚫려 있는 네. 법당을 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사의 산신각으로 가는 계단 옆 작은 비석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우당대사의 부도입니다. 1701년 조성된 부도는 2000년 10월 도난을 당했다가 지난 2018년 11월 되찾아 다시 신흥사로 옮겨져 왔는데요. 무엇이든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 멀지 않은 과거에도 신흥사 스님들은 사찰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애쓰고 계셨습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 쉬고 싶은 사람, 혼자여도 함께여도 모두 좋으니 언제든 들러 마음 내려놓고 쉬어가라 이야기하는 신흥사. 몇백 년의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것. 그 시간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네, 스님께서 사찰을 함께 둘러봐 주셔서 제가 혼자 봤다면 놓칠 뻔한 신흥사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제가 스님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님 최근까지 통도사 좀 큰 곳에 계셨는데 신흥사로 오신 지 5개월 정도 되셨나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큰절에 한 7년 정도 소임을 봤었거든요. 7년 소임 보면서 그때는 다른 생각보다도 대중 가운데서 어른 스님들 모시고 또 많은 스님들과 함께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도사가 이 한국 불교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통도사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불자들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소임을 봤었는데요. 신흥사로 옮겨오고 나서는 이 지역 불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가르침을 베풀고 또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찰의 규모는 좀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스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더 커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 큰절에 있을 때는 그 해당 부서의 일만 했으면 됐습니다마는 이 신흥사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보면서 이 주지라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님을 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스님 쌍둥이 스님 맞습니다. 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스님과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도사에 특히 같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스님 두 분이 한 사찰에 있다 보면 아주 재미난 일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네, 우리끼리는 이제 태중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도반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좀 생겼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통도사 소임살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해서 저인 줄 알고 인사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일도 많았었고요. 또 그걸 활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강의를 이제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못하게 되거나 또는 결강을 하게 됐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대신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절반은 알아채는 분도 계셨지만은 절반은 또 모르는 분도 많이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그 강의를 대체하셨던 게 밝혀져도 되나요, 스님? 네, 이제는 뭐 밝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시기 전부터 이 울산의 신흥사는 울산 북구 시민 그리고 또 타 지역의 불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스님이 새로 이곳에 오신 만큼 스님만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전에 많은 역대 주신들께서 큰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신흥사 중창을 해주셨던 울산 백양사의 산홍 스님부터 해서 서군 스님 그리고 현재 통도사에 계시는 종현 스님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불자님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불교 예절을 함께 공부해가는 초발심법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나아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하셨던 산사음악회나 전시회를 비롯해서 이제 교육 쪽으로까지 좀 영역을 확장하신다는 의미일까요? 네. 출가를 하신 스님께 제가 직접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은 처음인데 스님이 되길 참 잘했다, 가장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는 언제인지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예불 올리고 또 예불 끝난 다음에 그 도량을 거닐다 보면 뭐 꽃도 피어 있고 새소리도 듣고 또 물 흐르는 소리도 들으면 그만으로도 아주 출가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조언했던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됐던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출가를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스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신흥사 불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 아끼는 글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장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보는 글에 보면 생처 방교숙하고 숙처 방교생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더욱 잊게 만들고 또 이미 익숙해진 것은 좀 설게 만들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매사를 살다 보면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경우도 많고 또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매일매일 열심히 또는 진심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부처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님이 울산의 신흥사,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앞으로 이곳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신흥사의 이야기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숲길을 따라 내려오니 반대편 길 끝에서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2022년 새롭게 개관한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은 전시실, 카페, 그리고 호국광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1층의 전시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킨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1층 전시관은 빼곡하게 적힌 지난 역사의 흔적에서 앞서 스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깃발이 세워진 고갯마루라는 뜻의 기박산성은 신라부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관문성의 일부로 지훈 스님을 비롯한 승군 100여 명이 의병들과 함께 나서 나라를 지켰던 고귀한 희생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며 의병 활동의 기록을 공유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 카페와 옥상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여유롭게 차 한 잔 나누며 푸른 하늘과 함께 사진 한 장 남겨보면 어떨까요? 건물 밖으로 나와 호국광장으로 향하는 길. 바람에 부딪혀 펄럭이는 붉은 깃발을 보니 전투를 위해 나섰던 의병들의 함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광장 한켠에는 아이들을 위한 모험 밧줄 체험장과 습지가 조성돼 있었는데요. 신흥사에 왔다면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도 잊지 말고 꼭 둘러보길 추천합니다. 해가 떠오를 땐 달이 잠시 그 모습을 감추고 달이 떠오를 땐 해가 제 몸을 숨겨 어둠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룬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과거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구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고귀한 역사의 기록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억돼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를 잊게 한 소중한 과거의 기억을 찾아 울산 동대산 신흥사로 와보는 건 어떨까요?